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소비자 행동론 진도별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각 한 강마다 1회차씩 강평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 1회 실전 모의고사 강평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그 전에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그 범위, 이제 출제 범위에 대한 얘기만 잠깐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쓰고요. 간단하게 이제 출제 범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 우리 이제 기본 이론 과정 했던 교재 있잖아요. 그 이학식 교수님 교재. 그 교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목차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제 1부가 있었고요. 제 1부 제목이 소비자 행동의 개괄적 이해라는 제목 하에서 이제 챕터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 2부가 소비자 의사결정이란 제목,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이란 제목을 가지고 제 2부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3부가 소비자 정보 처리와 기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었고, 제 4부가 태도가 되죠. 그 다음에 제 5부가 개인적 영향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6부가 환경적 영향 요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7부가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7개 부를 이제 어떻게 나눠서 5회차로 끌고 가게 될 거냐면, 일단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진도별로 진행을 하고, 제 5회차는 전범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회차는 어디까지 이야기할 거냐면, 제 1부와 2부를 합쳐서 제 1회 실전 모의고사의 출제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부가 제 2회 실전 모의고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4부가 3회 실전 모의고사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5부터 7부까지 애호 합쳐서 4회 실전 모의고사의 진도별 모의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 합쳐서 마지막에 5회를 통해서 전범위 모의고사로 진행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회차가 구성이 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총정리하시면서 그 진도별 모의고사 보시는 경우라면 이 형태 따라서 좀 준비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형태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도 범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 마무리 짓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이번 시간에 1회차 진도별 모의고사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 1회차는 제 1부와 제 2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 1회 진도별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 1번부터 보시는 거고, 역시나 안에 들어가 보시면 30점짜리 문제 안에 소문제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이제 마케팅 관리론과 소비자 행동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마케팅 관리론은 사실 3점짜리 문제 안에서 소문제가 등장하게 된 게 그렇게 많이 정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는 3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소문제로 쪼개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그 공부하실 때 문제 사이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행동론은 30점짜리 문제가 통으로 30점짜리 출제되는 빈도보다는 소 문제로 쪼개지는 형태의 빈도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번 1회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성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다음 물음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소비 상황, 구매 상황, 커뮤니케이션 상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양가로 1번 문제, 소문제 1번 해결하시게 되는데, 일단 뭘 써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주고 있죠. 크게 세 가지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 가지가 제일 첫 번째 소비 상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구매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목차 잡는 건 요 목차 그대로 끌고 갈 거니까 목차 잡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그 뒤에 컨텐츠를 채우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떠한 컨텐츠를 채우게 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소비 상황, 구매 상황,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각 상황별로 뭐에 대한 얘기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개념적인 서술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목차들별로 소비 상황에 대한 개념, 구매 상황에 대한 개념,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랬을 때 먼저 소비 상황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내 사회적 및 물리적 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소비 상황에 대한 내용들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살을 붙이셔서 내용들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소비 상황이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구매 상황은 뭐가 되냐라는 건데, 역시 소비 상황, 구매 상황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분명히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비 상황은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구매 상황은 제품을 말 그대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소비 상황과 구매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 분명히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고, 그렇게 개념적인 서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역시나 개념적인 서술 먼저 되어야 할 텐데, 이 커뮤니케이션 역시나 이제 뭐 마케팅 쪽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학 전체에서 그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또는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보 전달 또는 정보 교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전달 또는 정보 교환의 느낌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개념들 일단 서술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이제 베이직으로 깔려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줘야 하냐면, 일단 문제 배점 자체가 20점짜리 배점을 잡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자세하게 쓰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구매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좀 추가해 가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좀 추가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거냐면, 개념적인 서술을 했으니까 이 구매 상황이나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여러 가지 그 형태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 그 세부적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작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그 예시답안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점포 내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매 목적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의 기분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시답안 본문 안에 보시면, 그러니까 요 소목 다시 얘네들을 소목처로 끄집어내기 전에 본문 내용 보시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예기치 않은 사태의 발생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거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서는 세 가지만 쓰고 있으니까 중간에 어떤 문장을 넣어가면 조금 더 이제 흐름적으로 매끄러운 상황이 되는 거냐면, 그 예시답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전폰의 환경, 구매 목적, 구매 시점에서 소비자의 기분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열거해 놓은 거 전부 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것만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끌고 가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에 그냥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 같은 것들은 그냥 지워버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흐름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답안지 쓰시는 테크닉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상황은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상황도 유사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보 전달 또는 정보 교환과 관련돼 있다고 했으니까 역시나 메시지와 관련돼 있을 거고요. 그 메시지로서 광고 메시지의 모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제공의 맥락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소비자의 무드 상태 같은 것들도 영향, 뭐 기분 상태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런 것들도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뒤에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역시나 그 교재나 예시답안 참조하셔서 내용들 좀 채워둘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문제 1번에 소문제 1번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문제 보시면 상황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랑 관련돼 있냐면 예시답안 같이 좀 들으시면 상황 변수와 제품 중에 어느 쪽이 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더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상황 변수가 더 영향을 줄 것이냐, 제품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 보시게 되면 상황 변수가 상대 변수가 더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영향 요인들에 대해 서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영향 요인에 대한 것들 중심으로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영향 요인 크게 두 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브랜드 충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속적 관여도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형태로 답안 작성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냐면 브랜드 충성도와 지속적 관여도가 소제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목만 딱 두 개 쓰고 끝낼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 옆에 땡땡하고 뭔가 쓰셔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문장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다시 문제 보세요. 상황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뭘 써야 될까?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지속적 관여도가 높아질 때 상황 변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형태에 대한 문장들이 들어와야 이 문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들어오는 거죠. 다시요. 일단 뭐 앞에 에피타이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목차상으로 동그라미 똑같이 맞춰드리면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브랜드 충성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속적 관여도라고 쓰고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고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으니까 뒤에다가 땡땡하고 블라블라 블라블라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당연히 상황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니까 이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상황 변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지속적 관여도가 높아지게 되면 상황 변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문장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결론 확인하시면 예시답안에 있는 것처럼 브랜드 충성도가 클수록 구매 행동에 대한 상황 변수의 영향력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 관여도도 마찬가지죠. 소비자의 지속적 관여도가 높을수록 상황 변수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낮아진다라고 쓰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형태의 문장들이 추가되게 되면 소문제 2번에서 요구되고 있는 내용들 정리 다 된 거고요. 어차피 5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로 답안 작성하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 1번에 소문제 2번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황 변수가 가지는 전략적 시사점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시오. 역시나 그냥 내용만 쓰시는 게 아니라 사례를 같이 써야 된다는 거고, 역시나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냐면 일단 전략적 시사점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적어야 되는 거고요. 역시나 그 예시답안 보시면 모두 4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4가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제일 첫 번째, 마케팅 전략이라는 관점에서의 전략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시장 세분화라는 관점에서 전략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제품 개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촉진 전략의 수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전략적 시사점이라는 관점에서 물론 이제 그냥 키워드만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문장을 가지고 내용들을 채워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례와 함께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작성이 되는 것이 소문제 3번에 대한 전체적인 답안 작성의 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답안 갖고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 마케팅 전략에 대한 사례 예를 들어 하고 뒤에 들어가 있고요. 시장 세분화와 관련해서도 뒤에 예를 들어라고 들어가 있고,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서도 뒤에 예를 들어, 촉진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도 뒤에 예를 들어라고 하면서 사례들을 다 주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답안 작성의 기본적인 구조가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 보시면 상황 변수가 가지는 전략적 시사점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두 꼭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가 그 전략적 시사점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서술을 하셔야 되고, 그 목적상 키워드들을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성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각 전략적 시사점에 대한 사례들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례들 뭐 교재나 예시답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답안지 컨텐츠 채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 1번에 대한 소문제 3번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답안 작성의 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문제 1번과 관련된 강평 전부 다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매 후 행동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나 소문제 3개 들어가 있고 각각에 대한 답안 작성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역시나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구매 후 부조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5가지 이상 제시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제상으로 5가지 이상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를 쓰셔야 될까요? 이거 제가 그 기본이론 과정하면서 답안 작성 방법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긴 한데, 몇 가지 이상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처럼 5가지 이상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6가지 7개를 쓰고 그 중에 5개만 맞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되세요.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5개만 맞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채점자 입장에서는요. 몇 개가 틀렸는지가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7개를 쓰고 5개 맞고 2개 정도가 틀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5개가 맞았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출제자 입장에선 또는 채점자 입장에서는 2개를 잘못 쓰신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5개 이상을 제시하시오, 5개 이상을 쓰시오 라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요. 5가지만 정확하게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답안 작성에서의 보험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n개 이상을 쓰라고 출제가 되면 무조건 n개를 정확하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만 말씀드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답안 쓰시는 것 자체가 구조상으로 어려움은 없죠. 역시나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구매 후 부조화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예시답안 가지고 확인해 드리면 소비자가 구매 이후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불편함, 뭔가 긴장 상태, 뭔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 그러한 것들이 구매 후 부조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내용들을 서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쓰라고 이야기했냐면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쓰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들을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예시답안 보시면 어떤 형태로 답안이 작성돼 있냐면 구매 후 부조화의 개념들을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작성한 다음에 이러한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동그라미 넘버링 때려서 5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1, 2, 3, 4, 5를 채우시는 건 이건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물론 지금 예시답안에 드리고 있는 것 5가지가 전부 다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 생각이 안 나시면 어쨌든 5가지를 채우셔야 되니까 구매 후 부조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들을 만드세요. 예, 만드셔서 일단 무조건 5개는 채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면 채점자가 설득이 되면 감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5가지 일단 예시답안 가지고 확인하면 제일 첫 번째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선택한 대안이 같지 않은 장점을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이 가지고 있을 때, 세 번째 마음에 드는 대안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네 번째 관여도가 높을 때, 마지막으로 소비자 자신이 전적으로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나 스스로만 의사결정했을 땐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자신이 전적으로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 역시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답안 작성하시면 문제 2번의 소문제 1번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구매 후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소비자와 마케팅 관리자 입장에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결국 뭐 하라는 얘기? 구매 후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쓰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마케팅 관리자 입장에서 구분해서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목차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목차 크게 2가지로 잡히게 되는 거고, 그 2가지가 바로 뭘까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구매 후 부조화 감소 방안이라는 제목 하나가 달려야 될 거고, 또 한 가지가 마케팅 관리자 입장에서의 구매 후 부조화 감소 방안이라는 목차가 달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목차 안에서 이 안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워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교재 베이스로 정리를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구매 후 부조화 활동을 감소시킬 수가 있냐라는 건데, 하나씩 보시면 자신이 선택한 대안의 장점을 의식적으로 강화시키고 단점을 의식적으로 약화시킨다. 본인이 선택한 대안을 더 좋은 것처럼 느껴야 되니까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형태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요. 2번 보세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해서는
장점을 최소화시키고 단점을 최대화시키면 구매 후 부조화를 감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는 정보를 탐색하고 반박하는 정보를 회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의사결정 자체를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구매 후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후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매 후 부조화는 물론 소비자가 감소하는 거지만 스스로 감소시킬 수 있지만 마케팅 관점에서 마케팅 관리자가 그걸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마케팅 관리자의 입장에서의 구매 후 부조화의 감소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가 강화 광고에 의해서 우리 제품 좋으니까 안심하세요 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당신 잘했어요 라는 사실을 제품을 구매해간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구매 후 서신을 띄워주거나 아니면 안내 책자를 주든지 전화 등을 통해서 당신 잘했어요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구매 후 부조화 감소 방안과 마케팅 관리자 입장에서의 구매 후 부조화 감소 방안에 대한 내용들 서술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소문제 2번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소문제 3번 보시게 되면 소비자들이 불만족할 경우에 소비자들은 불평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불평 행동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컨텐츠를 이제 그 요인들을 좀 정리해 놓고 계셔야 돼요. 물론 만약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수험가에서 얘기한 브리타입니다. 브리타. 예, 브리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별 얘기 아니고요. 불의의 타격이라고 합니다. 불의의 타격. 어쨌든 예, 이 브리타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혹시 브리타가 되는 상황이라면 역시나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 소비자의 불평 행동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소비자 입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불평 정도가 어떨 때 커질까, 어떨 때 커질까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유추하셔서 컨텐츠를 채워가시면 되는 거고, 이건 역시 꼭 교재나 예시답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요, 채점자나 출제자에 대한 설득이 가능하면 크게 감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열어드릴 수만은 없는 거니까 몇 가지 이제 예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그래서 요건 그 컨텐츠들만 확인하시면 뒷얘기들은 그냥 문장 만들어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만 좀 만들어 드리면 역시나 뭐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불만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고, 제품의 중요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불만을 제기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그 불만 제기로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해서 비용이 더 크면 일반적으로 불만 제기하지 않을 거고 이익이 더 크면 불만을 제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비용과 이익과 관련된 특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개인적 특성이라는 것도 불만의 불평 행동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고요. 어떤 얘기일까요? 좀 까칠한 소비자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임에 대한 귀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인은 그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소비자 자신에게 있느냐, 소비자 밖에 있느냐 라는 것들을 가지고도 불평 행동의 정도는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소비자 밖에 있다라고 판단되면 더 열심히 불평 행동을 나타내게 되겠죠. 왜냐하면 소비자 밖에 있으니까 내 잘못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 가지고 정리하시는 것이 책임에 대한 귀인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문제 3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문제 2번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문제 2번에 대한 강평 마무리 짓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죠. 인지 시스템을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누어 설명하고, 인지 시스템의 작동이 소비자 지각에 미치는 예에 해당하는 액면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거고, 역시나 문제상으로 두 가지 물어보고 있고요. 그 두 가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쓰게끔 하고 있냐면 인지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쓰게끔 하고 있고요. 역시나 문제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명하라고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개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누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시나 그렇게 나누어서 어떤 내용 들어와야 될까요? 시스템 1의 개념이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야 하고 시스템 2에 대한 개념과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끌고 가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시스템 1은 직관적 판단에 근거한 인지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시스템 2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사숙고에 근거한 인지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추가하셔서 블라블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내용들이 이제 예시답안 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 요구사항인 인지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액면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 이 액면가 효과에 대한 개념들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액면가 효과, 그냥 액면가 효과에 대한 개념 자체만을 쓰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역시나 문제 베이스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액면가 효과라는 것을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뭔가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액면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숫자와 단위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숫자를 가지고 인지하는 것을 액면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 교재에서 했던 건데, 그 교재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화폐 단위와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달러나 이제 베트남 동,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이제 베트남 동 숫자가 워낙 크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만 숫자가 큰 것이 가격이 비싸다고 인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액면가 효과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인식하는 시스템이 바로 뭐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시스템 1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역시나 화폐 단위니까 환율 같은 것들 이제 고민하게 될 거죠. 단위 같은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어느 쪽에 가격이 더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한 측면이 바로 뭐가 되냐면 심사숙고와 관련된 측면이, 심사숙고에 해당하는 시스템 2와 관련된 측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답안지를 서술하시는 것이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역시나 예시답안 보시게 되면 액면가 효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액면가 효과는 소비자가 숫자와 단위로 표시된 정보를 처리할 때 숫자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단위를 덜 고려하는 성향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액면가 효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의미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위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연결시키게 되면 숫자 쪽을 강조하는 것이 시스템 1, 단위 쪽을 강조하는 것이 시스템 2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좀 서술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답안 작성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문제 3번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리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예,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발생이 예상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문제 해결의 긴급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예와 함께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이거 답안 작성 형태 딱 정해져 있죠. 일단 뭐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문제 발생이 예상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문제 해결의 긴급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네 가지 유형이 뭔지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역시나 이건 이제 정리 안 됐으면 이건 사실 그 현장에서 만들기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요. 일단 그 네 가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일상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계획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 번째, 긴급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 마지막으로 점증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각각에 대해서 딱 두 가지씩 답안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각 네 가지 문제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이 들어와 주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요구하고 있냐면 예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각 문제에 대한 예시들을 제시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개념을 서술하실 때요. 개념을 서술하실 때 어떻게 끌고 서술하시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다시 문제 가세요. 문제 발생이 예상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문제 해결의 긴급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네 가지 서술하실 때 어떻게 해요? 문제 발생이 예상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긴급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가지고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지금 예시답안 밑에 쪽 가 보시게 되면 매트릭스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매트릭스만 기억해 놓으시면 이쪽을 서술하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요 개념적인 이야기들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얘들 예시답안이나 교재에 참조하셔서 그냥 그대로 얘를 쓰시든지 아니면 비슷한 예 하나를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든지 하면서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 문제 4번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문제 4번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정리해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맥락 효과인 유인 효과, 타협 효과, 유사성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이건 역시나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면 크게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복잡하게 목차 이런 게 따질 거 없이 그냥 세 개 목차 잡으시면 돼요. 뭐에 대해 써야 되니까 제일 첫 번째 유인 효과에 대해서 써야 되고요. 두 번째 타협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써야 되고, 세 번째 유사성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목차로 잡아지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유인 효과와 타협 효과와 유사성 효과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좀 잡아진 형태의 설명을 얹어 드리면, 유인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크게 A와 B가 있을 때 여기에 얘보다 떨어지는 C를 추가하면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유인 효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협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요? A와 B가 극단적인 거였는데 여기에 더 극단적인 C를 만들어주면 역시나 이쪽으로 몰린다라고 하는 것이 타협 효과, 몰린다는 표현보다는 이쪽에 대한 구매가 증가한다는 것이 타협 효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장 가지고 보시면 먼저 유인효과는 기존 대안보다 열등한 대안이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기존 대안의 선택 확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협효과 보시게 되면 어느 한 가지 속성에 있어 극단적인 값을 갖는 극단 대안이 선택 집단에 추가될 경우 특정 대안에 대한 상대적인 점유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유인효과나 타협효과에 대한 개념들 잡아 놓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사성 효과가 뭔지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선택 집합 안에 나타난 경우에 기존 상표들이 새로운 상표와 유사할수록 선택 확률이 더 많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 요 세 가지에 대한 개념 잡아서 답안 작성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문제 5번과 관련된 내용들 개념만 잡고 계시면 답안 작성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6번 비슷한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요. 기대는 지각된 성과에 미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화효과, 대조효과, 동화대조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세 가지 목차 그대로 잡히는 겁니다. 동화효과라고 하는 거, 대조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화 대조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목차로 들어오고요. 각각에 대한 개념들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제 논리를 잡아들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화 효과와 대조 효과는 조금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개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절충해 놓은 것이 동화 대조 효과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동화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되냐 하면, 지금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기대와 성과 사이의 관계가 되니까 기대와 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성과를 기대에 기대에 유사하게 지각하는 것을 우리는 동화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대조 효과라는 것은 기대와 성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일치하지 않는 정도를 더 크게 보는 것. 다시요. 동화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화니까 기대와 성과가 불일치할 때 그 두 개를 그래도 그 차이를 줄여서 느끼고자 하는 것이 동화 효과. 그랬을 때 성과를 기대에 동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성과랑 기대 단어 바꾸시면 큰일 나요. 다시요. 성과를 기대에 동화시키는 거지 기대를 성과에 동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대와 성과가 불일치할 때 성과를 기대에 동화시켜서 차이를 좁게 인지하는 것을 우리는 동화 효과라고 한다라고요. 근데 대조 효과라는 것은 기대와 성과가 불일치할 때 그 정도를 더 크게 확대하는 개념을 우리는 대조 효과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걸 절충해 놓은 것이 동화 대조 효과니까 역시나 바운더리를 정해 놓고 그 기대와 성과에 일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동화 효과를 하고, 그 범위가 너무 커지면 대조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동화 대조 효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예시답안 가지고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동화 효과라는 것은 성과와 기대가 다를 경우 소비자는 그 성과를 기대에 동화시켜, 즉 기대의 방향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 보시면 다시 말해 성과가 기대보다 못하더라도 그다지 못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대조 효과라는 것은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분노를 느껴 성과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성과가 기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대와 성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일치하지 않는 정도를 더 크게 보는 것, 그게 바로 대조 효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동화 대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는 불일치에 대한 허용 범위를 설정하여 불일치 정도가 작아 허용 범위 내에 들면 뭐 할 거라고요? 동화 효과 한다는 거죠. 기대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불일치의 정도가 커서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차이를 더 크게 지각한다는 건 대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해서 동화 대조 효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문제 6번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1회차 진도별 모의고사에 대한 강평 전부 다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2회 실전 모의고사 강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